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생방송으로 1,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1부 오프닝 직후에 내드렸었는데 그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정답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노래방 찾는 사람들도 줄고 있고 해서 이 노래방 업장 수도 많이 줄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게 참 추억 속의 노래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01 쓰시는 분께서는 2000년대 초반 회식 때 음치여서 탬버린만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미선님은 저도 가서 부르지는 않고 버튼만 눌러줘요. 또 리모컨 기가 막히게 이거 예약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6002 쓰시는 분께서는 과거에 1차에 술 마시고 술 깨기 위해서 2차에 노래방 들렀는데 술 깨기는커녕 도리어 고주망태 되곤 했지요. 그렇죠. 또 노래방 가면 이제 맥주 한 캔씩 또 드시지 않습니까? 입가심한다고 드시고 나서 또 흥에 취해서 술에 더 취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지연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속상한 마음에 노래방 가서 혼자 울었네요. 속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예전에는 거의 한 15,000원, 2만 원 내고 혼자 큰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 부르기는 좀 아까웠었는데 요즘엔 코인 노래방 많아져가지고 혼자 거기에서 솔직한 마음 커서 다 그냥 발산하고 나오시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 때는 집에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 근처 오락실 들어가서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와이프도 모릅니다. 다들 속 좀 풀고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제 휴장이고요. 한글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같은 날 열린 이제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는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속 푸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풀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풀면 안 되고 대화를 잘 해야죠. 싸우면 안 되고 특히 우리가 뭐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논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적당한 토론 또 다양한 의견을 우리 사회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말하기의 기술도 좀 필요하죠.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의 기술. 이 책을 새로 쓴 KBS 김은성 아나운서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이 18번째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좀 많이 썼죠. 그러니까 계속 좀 뭐 방송 생활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안 믿으시겠지만 책도 많이 보고 논문도 많이 보면서 컨텐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안 쓰려고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들이 또다시 다른 분들이 책을 쓰길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바로 쓰자. 그래서 누구는 책공장이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부지런하십니다. 네,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한글날이니까 네네. 요거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SBN들한테 재미했는데 뉴런 공유한 줄. 오늘 쉬고 나면 네또출이네. 지금 저희 이제 Z세대 이제 유튜브 PD님은 고개를 끄덕이네. 그래요? 안다는 뜻이죠? 그래요? 저는 하나도 몰랐는데. 또 출근이네는 알겠어요. 그래요? 맨 뒷단어는. 네또출. 내일은 또 출근이네. 내일은 또 출근. 이게 뉴런 공유한 줄.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이라 신기했다. 이런 뜻이고 재미에는 재미난 얘기. SBN이 선배님이라고. 선배님. SBN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게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의 탓 혹은 영향도 있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Z나 뭐 M하고 Z는 사실 다른 세대라고 보고요. 요즘 잘파 세대라고 할 정도로 다 세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쇼츠나 릴스에 또 익숙해져 있고 이제 미디어에 소비하는 것들이 좀 짧아졌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축약어라든가 그들 또래들만의 그런 문화,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것. 네. 아나운서 분들은 이런 줄임말 안 쓰십니까? 쓰긴 하죠. 저희도 이제 언어의 드레스 코드라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쓰는 언어와 또 방송에서 쓰는 언어와 출연했을 때 쓰는 언어와 상황과 집에서 쓰는 언어와 좀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때와 장소에 맞게 때와 장소에 말도 맞다는 게. 맞게끔 써야 네. 되니까요. 그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요즘 문해력 논란이 좀 문해력. 있습니다. 사흘 전 일이 금일 사건의 시발점이 돼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요거 아까 그 뭐 SBN, 뉴런 공유, 잼예 요런 거 끄덕이던 분들은 음흠. 여기서 이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문해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물론 뭐 문해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저는 어휘력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몇 가지 어휘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 문해력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가 포함된 것.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몇 가지 단어를 모른다고 그래서 야 너는 그거 모르잖아. 문해력이 떨어져. 이렇게 폄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서겠죠. 독서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을 담긴 뜻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존 세대가 젊은 친구들한테 너 이거 단어 모르잖아. 최근에 뭐 족보라든가 뭐 심심한 사과 그 족발보쌈으로 이해하는 친구들. 그러게요. 족보 얘기했더니 그 족발보쌈이라고 알아듣고. 뭐 시발점이라고 해서 왜 욕을 하십니까? 이랬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해력을 그냥 어휘력을 모른다라고 그것과 좀 구분을 해서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2600 분께서 김밥집 하신다고 하는데 네. 참김 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줄이면 참김. 참치김밥이라고. 참김.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세대 사이에 좀 간격을 좀 좁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문해력 부족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일단은 독서, 또 많은 대화 이런 게 일단은 또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언어를 받아들이는 관점과 그 태도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합의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말이 좀 서로 간에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조금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의 도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협력하고 상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 친구들이 어른을 만났을 때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또 어른들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공감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점. 배려해주면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께서 독서하는 모습이나 또 부모님들이 서로 간에 대화하는 모습이 다 역할 모델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서로 간에 좋은 말과 활발한 대화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너가 좋은 말을 써야 돼. 너 이것도 모르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폭넓은 일단 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금융 쪽에는 외래어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금융이나 경제 용어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때마다 또 풀어서 전달하기에는 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 용어 자체를 대체하기에도 적당한 게 또 없을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적정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 새말위원회라고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신조어라든가 외래어가 있을 때 네. 빈도율이 좀 높다라고 하면 그걸 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짧은 그 약어를 다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언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착이 안 된 것이라면 좀 바꿔 쓸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것뿐이고 또 저희들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언중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사용하다가 이것이 좀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좋은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효율적으로 말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네.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바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이 견해가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굳이 바꿔 쓸 필요가 없는 것들 그리고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잘 조율해서 언중들이 한번 거르고 그리고 좋은 또 순화어가 있다면 그것들이 또 정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변화에 그 언어도 맞춰서 변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고 자장면이었잖아요. 자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쓰니까
표준어가 이제 짜장면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나운서실 선배님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뭐 뉴스나 얘기할 때 자장면, 짜장면 이러면서 혼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해도 언중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세요. 그것도 국내 1호. 이거는 네, 어떤 학위, 어떤 학문입니까?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신방과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이 한 매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제가 공부한 분야는 거기 대칭점에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 있는데 그중에 세부 학문으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을 잘할 것인가를 가지고 2006년, 그러니까 벌써 18년 전이네요. 그때 국내 1호 박사를 받았죠. 네. 요게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실 필요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어디 뭐 방송 나와서 말씀하실 기회는 없지만 사람 사이에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는 정말 거의 뭐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있다 보니까 김용민님 말 주변이 없어서 고민이시라고 오늘 한번 잘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김은성 아나운서께서는 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것은 예전에 웅변학원 기억하십니까? 저도 다녔었죠. 초등학교 그렇죠. 때. 예. 이연사. 이연사에서 저도 약간 어릴 때 내성적이어서 어머님 손에 이끌려 웅변학원에 갔었는데 그때 큰 트라우마를 얻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 네. 근데 발표 전날에 목이 쉬어서 제대로 발표를 못했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것은 뭐 다변과 달변, 그러니까 발성과 발음, 얼마나 이제 좀 아나운서처럼 말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아까 언어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은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때에 맞춰서 잘 말하는 것. 우리가 항상 말 잘한다는 오바마나 마틴 루터 킹이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설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분들 그 직장 내에 제가 강의를 가보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정말 뛰어난 프레젠터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본인의 스타일 중에 잘하는 것들을 좀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좀 센스 있게 상황과 때에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말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민 님이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부럽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말 잘하는 사람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나만의 스타일, 나의 강점 그걸 우선은 좀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뭐 안성주 셰프나 최강독 셰프 같은 경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들의 말하기를 스피치 관점으로 보면 아나운서적인 스피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어눌하기도 하고 너무나 냉정하기도 하고 뭔가 어순이 안 맞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왜 매력적으로 보이냐면 본인이 요리를 자기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약간의 반전 매력이라든가 또 진심을 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말하기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 진심이 담기는 거고 뭐 발성이나 발음이나 조금 어눌하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말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은성 아나운서께서 이번에 내신 책은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입니다. 근데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그런 토론술이라고 해요. 작년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큰 흐름을 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밥숟가락을 얻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학부가 철학과였고 이 쇼펜하우어가 토론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본인이 직접 편집한 건 아니고 그 에세이를 적은 것들을 유작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네. 핵심은 이 쇼펜하우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염세주의자입니다.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그 초상화만 보더라도 모든 저 게 사람이 담겨있죠. 생전에 한번 웃어는 봤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는 사실 30년 동안 본인의 철학이 주목받기 위해서 해결과의 다툼이 좀 심했었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 담지 못하고 항상 불행하다. 핵심은 인간은 지적 허영심이 많고 자기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잘 시샘도 많기 때문에 핵심은 순이 안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면 상대방이 사악한 기술 38가지를 쓸 거야. 이걸 너가 잘 알고 미리 방어해야 돼. 그래서 토론의 법칙 38개가 바로 그 내용이고 저는 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의 관점으로 그거를 좀 풀었죠. 해설서. 그리고 조금 비틀어서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잘 방어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하지 마라. 저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네. 좀 굉장히 두 가지가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말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 사악한 기술도 잘 방어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완고함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게 느껴지면 대화를 멈춰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는 사악한 기술을 쓸 것이고 부정직해지고 욕심을 부릴 거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야 된다. 어찌 보면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를 나쁘게 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뜻도 되겠네요. 네. 그 쇼펜하우어의 38가지 법칙 요를 이제 말하기 기술로 네. 설명을 해주신 건데 뭐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한번 네. 끌어볼게요. 첫 번째가 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하네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장점, 그러니까 원래는 38가지가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정리한 게 장점을 끌어올리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으면 네. 그거를 부각을 시키건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띄우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 감정을 자극할 수 있으면 잘 자극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뭐 히라버라든가 라틴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유식한 척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유식한 척. 유식한 척.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네. 제대로 검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과 내가 권위자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 견해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네네.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경제도 비슷할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일단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두세 명이 어떤 견해를 밝힙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견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증하지 않죠. 그리고 의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 시작하고 뭔가를 검증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 견해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어려운 말 많이 쓰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쇼펜하우어도 뭐 있는 척 해라 뭐 이렇게 네.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면 또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못 알아들었는데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정말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때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출처를 확인해야죠. 사람들이 어떤 뭐 학자에 따르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연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연구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네. 만약에 돈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연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함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와 흐름, 그 사람이 권위자라는 그런 거에 눌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큰 전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권위를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진짜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도 한번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오히려 그냥 되치는 거예요. 되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뭐 한 연구에 따르면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 하고 뭐 논쟁이나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어?라고 물어보면 자세히는 안 들여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게 되죠.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당황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논문을 다 읽어보고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죠. 적어도 그 출처라든가 몇 년도 연구라든가 이 정도를 갖고 얘기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고 그 연구 봤잖아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챗 GPT에 따르면 그것도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또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패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의 질문을 던져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무작위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전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유리한 길로 내가 이겼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토론이 아니라 네. 논쟁도 아니고 말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싸움의 상황에서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되쳐보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작위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지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한에 있어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너의 의견에 다 동조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 쇼펜하우어가 사실 그러면 토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말싸움이죠. 말싸움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 실용적으로 말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일반인들이 TV 토론 나갈 것도 아니고 네. 주변 사람들하고 혹은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TV 토론회사 하듯이 그렇게 토론회를 준비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말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전제는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하지 말고 말싸움이 붙었을 때는 네. 본인의 38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든지 상대방이 그걸 사용했을 때 잘 방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TV 토론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요. 정치 TV 토론 같은 거 봤을 경우에는 네네네. 쇼펜하우어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가지 기술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나오니까요. 네, 합리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토론 보면 예.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끼어든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기술이죠. 토론에 기술들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대선도 이제 지난번에 해리스하고 트럼프 트럼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감정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나는 검사 출신이고 저기는 지금 피의자고 막 이런 것도 일부러 막 건드리기도 하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예.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는 지점이 공격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를 화나게 하는 거죠. 흥분하게 하라. 흥분하게 하라는 거죠. 어. 이번 같은 경우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봤을 때 네. 해리스가 사실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토론도 많이 나갔고 유세도 많이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해리스가 스피치 코칭을 받고 주요했다고 보는데 첫 장면이 뭐였냐면 해리스가 뚜벅뚜벅 트럼프한테 가서 악수를 권합니다.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약간 마초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역이 있어요. 아, 본인의 영역을 일단 침범한 거죠. 약간 기분이 안 자기 좋아 테이블 있는 데까지 상대 걸어왔으니까. 걸어왔었죠.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자극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말린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본인의 유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세에 많은 청중들이 온다고 하는데 해리스가 너의 유세 온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자극합니다. 아, 그때 나온 것이 그 특정한 주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지 않니라는 실수적 발언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건데요. 상대 감정을 자극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론 중에 정체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훼손한다고요? 신혼 초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집안은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아유. 크게 싸움 나죠 이거는.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교회 집사인데 술을 그렇게 먹고 다녀? 교회 집사인데 술을 먹어. 네. 당신 입사한 지 한 2년 넘지 않았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위치, 듣기만 상대 해도 이거 뭐- 배경 예. 이거를 공격하는 순간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죠. 전문용어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뚜껑이 열리죠. 제가 그걸 쓰고 싶었는데 뚜뚜 하고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김 나는 거죠 머리에서.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오. 말싸움과 이게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소통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정체성과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근데 네. TV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하도록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네. 가까운 지인들끼리 혹은 부부 사이에서 네. 상대방을 뚜껑 열리게 하면 네.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진행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예. 감정의 폭풍에 들어갔을 때 예.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분노학자의 주장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데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날 힘들 건 알지만 예. 술을 먹는 것처럼 아, 그 당시에 폭풍가 왔을 때 제어가 잘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소통 강의할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하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고요. 2가지 조금 유식한 말로 메타인지적인 질문이라고 보는데 네. 상황을 객관하는 거. 첫 번째, 내가 지금 화를 내거나 이런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날 자극했다고 내가 공격한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예. 2번째, 그 다음 날 내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100%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뭔가 뚜껑이 열리고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난다. 그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한번 2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빡쳐가지고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예. 다음에 후회 안 할 자신 다음 날 예. 대부분 좀 약간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아, 그러니까 나의 화가 올라오고 내가 흥분할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흥분하려고 하는구나 빨리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쏘아붙인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거의 안 돼요. 사실 이제 그 흥분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버리면 내가 흥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론의 법칙 나온 것처럼 말싸움이 돼서 서로의 약점 공격하고 너 그때 누가 들었잖아 하고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표현 좋아하시나 봐요. 동물의 왕국. 아니, 동물의 왕국이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상상이 돼서 그래요. 상상. 근데 그 답이 절대 안 나오는 토론 주제도 있습니다. 네.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거 한번 이제 오늘 누가 띄워버리면 네. 이거는 이거 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토론하기 그냥 금지 주제로 그냥 선을 그어버려야 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선을 긋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 토론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일단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혹시나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번 이슈에 대해서. 그때는 상대방이 조금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피하고 인정하고 참아라. 일단 그 주제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상대방이 완고하거든요. 그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는 본인이 신념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관점이 있지만 그냥 나는 인정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상대방이 또 재반박을 하겠죠. 그때는 좀 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참전하시면 역시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말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이제 그 정도 되면 토론의 고수인 거죠. 너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수인 거고 보통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말 하려고 나를 맞아요.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미국에서는 완벽한 약속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약속. 뭐냐면 시간을 정해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론을 하고 상대 반박하고 다시 재반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토론 같은 경우도 선거 토론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시간 테이블에 맞춰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토론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사악하고 지적 허영심이 있고 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주제별 토론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의 반박하고. 주장을 들어보고 반박하고 또 마지막에는 상대의 주장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게 또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네, 미국의 교차 조사 토론 CEDA 방식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그 주제를 놓고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론하고 반박하고 또 교차 조사가 있습니다. 서로 질문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들은 청중들이 누가 더 논리적으로 앞서는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러네요. 신승호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토론은 설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라고요. 입장을 확인하는. 네. 그렇죠. 뭐 인정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끝까지 이제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봐왔던 토론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아무래도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토론할 때 하나 저 첨언하자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 토의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론하고 토의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토론은 찬반이 나누어져서 그 이야기를 감론을박하는 것이고요. 예.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야 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부부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토의를 하는 거죠.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한 다음에 사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좀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토의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입론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깃발을 꽂고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많이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입론을 먼저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토론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 수준에 맞춰서 같은 내용을 이게 완급 조절을 잘해주는 거죠. 경제 문제 이야기할 때도 저도 이 방송을 뭐 애청합니다만 어떤 출연자분께서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주시잖아요. 진행자님이 한 번 더 질문했을 경우에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풍부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의 방식 자체가 또 넓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진짜 좋은 문자를 써주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올려주시지? 그러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보면은 또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불러드릴까봐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가면 안 돼서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는데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근데 일단은 이게 또 하나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앉아봐봐. 얘기 좀 해보자. 내가 김은성 아나운서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일단 토론이 아니라 토의부터 해야 돼. 근데 실제는 이제 싸움으로 번지고 이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입해 볼 수 있을까? 그게 또 고민인데. 부부간의 대화나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전에 대화를 안기 전에요. 수많은 대화를 했죠.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남편이 매일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한 거죠. 본인이 이제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여보 앉아봐. 이제 난 좋은 남편이 되고 이제 술을 끊을 거고 우리 다음 주에 그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 여행권을 내가 예약을 했어. 자기 왜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 거 몰랐어? 이 부부는 제주 여행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싸웠겠죠. 뭐냐면 그 남편은 행동으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대 수준과 안 맞게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대화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부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입장만 얘기하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자꾸만 내 방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대화에서 남편분들이 여성분들의 대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죠 네. 일단. 여성분들은 또 기억력들이 좋으셔서 12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점점점 이렇게 되죠. 네, 그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6787님께서는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남편분 뭐라고 하시는데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질러 대는데 네. 너무 짜증이 나신다고. 상대방 기분을 이제 나쁘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우리 남편은 그걸 잘 모르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말 스타일을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사실 제일 고치기 어려운 케이스죠.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스피치 코칭을 할 때도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스피치를 코칭을 받아야 될 분들은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분들이 받아서 더 말하기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부인분께서 좀 한 번에 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하는 거를 상대방이 모르게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녹음해 보셔서 한번 들려주는 거죠. 얼마나 일방적으로 했는지 본인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특히 완고하신 분들, 쇼핑하고 말한 네. 완고한 분들은요. 옆에서 당신 너무 좀 참어 왜 거기서 그랬어 얘기를 해봐야 잔소리라고 들릴 뿐이지 본인이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느껴야지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거울 치료. 네,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도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내용 할 때도 한번 꼭 녹음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느껴야지만 그 지점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발성 발음이든 내용이든 말투든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고치려고 하는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렇게 최악으로는 안 갈 텐데 그런 마음가짐조차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반강제적으로라도 한 번씩은 좀 들려줘 봐라.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도 한 번은 싸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조심할 포인트는 그렇죠. 있습니다. 만나시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참을인자 3개를 쓰고. 네. 근데 이제 또 6824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지역을 저희가 뭐 비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경상도 토박이 남편과의 대화가 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답형 혹은 이제 말이 잘 없으신 분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들하고는 오히려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것도 좀 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것은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링 대화가 아니라 탁구 대화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에서 말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 입장이죠. 근데 상대방은 말을 별로 하지 않고 행동을 주로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놓고 나서 이분이 말을 많이 안 했다고 오늘 대화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섣부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 사실은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남녀 간의 대화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즘 잘 지내죠? 그럼 상대가 뭐라고 그럴까? 예? 하고 대화가 끝나요. 그렇잖아요. 로비에서 우리 만나잖아요. 주말 잘 지내셨죠? 예. 그리고 뭐 신입사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별일 없지? 예. 끝. 진짜 형식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체크리스트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상대의 언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떠세요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뭐 등산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날 좋아졌는데 최근에 어떤 갔다 오신 산이 있나요? 그럼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오죠. 그다음에 더 들어가는 거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처음에 초보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은 판이 깔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위주로 막 얘기하고 질문 하나 툭 던지고 답변이 안 났다고 저분과 대화하기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요. 소크라테스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MG 젊은 사람들과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로?
대화 질문으로 했죠. 그게 삼파술이 그거잖아요. 질문을 꾸준히 해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질문도 상대방과 공감이 되는 그렇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몰 톡이라고 해서는 세 가지인데 상대 관심사, 상대 최근에 한 일, 뭐 축구 경기에 공통의 관심사.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하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 상대방을 미리 알려고 네. 노력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녀와 대화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만나자마자 무뚝뚝한 아빠는 학교 잘 갔다 왔어? 학교 잘 갔다 와서 뭐 두 배웠어? 가지잖아요. 네. 공부 요즘 잘해? 어. 싸우지 않지? 이거거든요. 이건 나의 언어죠.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게 볼링과 같은 대화가 아니라 탁구와 같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와닿네요. 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 있더라? 네, 아까 문자를 제가 챙겨놨었는데 이정옥님이 네. 자신 있게 말하기라는 예책도 소장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 3723님 스피치 교과서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아. 스피치 지금도 잘 보고 계시다고 제 하고. 첫 책입니다. 제 근데 18권책의 첫 번째 책. 이번에는 18번째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 이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KBS 김은성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 동안 61.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중동 지역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비밀회담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주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현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허리케인의 최대 풍속은 시속 270km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전문직이었는데요. 네. 이은정님, 전문직이라는 업종은 어떤 것으로 나뉠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전문직이라는 표현이 그냥 사회 통념에 가까운 것이어서 네, 뭐 이른바 뒷자리에 사자가 들어간다라든지 이게 또 누구나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더라고요. 네, 생각과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6대 시중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의료 분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법률 분야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회계 분야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 분야는 기술사, 건축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직업분류상 전문가. 또 자격, 면허를 규율하는 단행 법률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5년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가 19,000여 건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안의현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글로벌 채용 사이트 플레이롤에 따르면요. 일단 2024년 기준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더라고요. 월 기준으로 341만 원. 엄청나게 높네요. 네, 2위가 네덜란드 323만 원. 3위는 호주 299만 원 정도고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네, 13위권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최저임금이 참고로 가장 적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로 우리 돈으로 네. 9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이후에 대한 평가 내려봤는데요. 유성환님, 얼마 전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어떻게 됐나요? 하셨는데요.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지난 10월 4일 부산에서 이분들이 검거가 됐는데요. 법무부는 강제 퇴거 방침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 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김문희님,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황 함량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놓고 어떤 품질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 이렇게 해서 네. WTI라고 줄여서 쓰는데 이게 사실 좀 번역상의 오류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인터미디엇 요거 가지고 이제 중진류라고도 우리가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 네. 사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경진류에 속한 원유라고 합니다. 원유의 특성을 놓고 보면 황함유량이 낮고 네. 가볍고 정제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어서 비교적 이제 고급인 네. 휘발유나 디젤 연료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의 질만 놓고 보면 경진류인데 네.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중질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진류가 아니라 품질만 놓고 보면 경진류다. 경진류가 맞는데. 예,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 상식을 또 하나 더 키워드릴 수 있어서 오늘이 53분까지인가요? 아닌가요? 52분 마무리인가요? 네, 시간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글날 10월 9일에 함께한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일 즐겁게 보내십시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